오늘 할 영화는 기생충입니다. 2019년작이고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수상했죠. 그리고 아카데미 골든글로브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했습니다. 혹시 영화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영화 내용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전원이 백수인 가족이 있어요. 이게 송강호 씨 가족이고 극중 이름은 기택입니다. 이 가족이 어느 날 일을 하게 될 계기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이 집 아들 최우식 씨가 연기한 기우한테 친구가 제안을 해요. 이 친구는 박서준 씨가 깜짝 등장을 했죠. 그래서 자기가 과외해주던 학생이 있는데 걔를 너한테 맡기겠다. 그래서 다른 애들은 불안해서 못 맡기고 네가 좀 걔를 잘 보살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 기우는 다수생이죠. 대학을 수능만 봤지 대학을 안 갔습니다. 근데 과외를 할 수 있느냐? 대충 속여서 해도 돼. 그 집 사모님 만만해. 이런 뉘앙스를 남기고 친구가 떠난 다음에 자기 여동생이랑 같이 졸업장을 위조해서 그 집에 과외 선생으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여기 사모님은 조여정 씨죠. 네. 만만한 겁니다. 사람이 되게 어리숙하고 사람을 잘 믿어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온 가족이 다 여기에 취직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자기 미술 전공하려고 했던 자기 여동생을 극중 대사를 보니까 아마 이 친구도 대학을 못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자기 여동생을 유명한 외국 대학 출신의 미술 선생님으로 소개하고 그렇게 자식 둘은 가정교사로 들어가고 자기 어머니는 여기 가정부로 들어가고 아빠는 운전기사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 4명의 가족이 서로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위장해서 박 사장님이라는 이 부잣집에 다 일가족이 취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이 굉장히 하드코어합니다. 그냥 이대로 취직해서 잘 일했다면은 모르겠지만 어느 날 엄마를 취직시키려고 모함을 해서 쫓아냈던 그 이전 가정부 그 사람이 비 오는 날 다시 찾아온 거죠, 이 집에. 그래서 제가 놓고 간 물건이 있어서요. 이 점은 괴기스럽지 않습니까? 맞아요. 여기서부터 영화 좀 스포입니다. 분위기 확 달라져요. 그래서 이 괴기스러운 여자가 집에 찾아오는데 사실 이때 이 기택이 온 가족이 다 이 집 박사장네 식구가 집을 비운 틈에 여기서 몰래 술 먹고 막 놀자판으로 놀고 있었거든요. 근데 후다다닥 치우고서 숨어있는데 이 여자가 기묘한 행동을 하죠. 가정부가. 뭐냐면 이 집의 지하실로 들어가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지하실 문을 열고 내려갔더니 거기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이냐. 이 가정부는 원래 이 전 주인인 이 집의 건축가 시절부터 계속 이 집에 있던 사람인데 네. 이 건축가는 방공호 개념으로 지하에 비밀 공간을 만들어둔 거예요. 이 대저택에. 근데 그거를 새 집주인인 박 사장네 일가족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사기극이 가능했던 거죠.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 남편이었어요. 이 가정부의 남편이 지금은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어서 떳떳한 사회생활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사채업자들한테 쫓기느라고. 몇 년을 도망다녀도 계속 죽이겠다고 쫓아온다고 하니 이 사람을 이 부잣집에 등잔빛이 어둡다 그러죠. 바로 지하에 숨겨놓고 몇 년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남편이 굶어 죽을 순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비굴하게 부탁을 하죠. 저희 남편한테 좀 식사 일주일에 한 번만 주세요. 뭐 이러면서 하다가 갑자기 숨어있던 내 가족이 우연한 사고로 들키게 되죠. 그래서 갑자기 힘의 관계가 뒤바뀌게 됩니다. 네. 가족이라는 걸 들키게 되죠. 너희들도 일가족 사기꾼이어서 여기 있던 사람들 쫓아내고 너희들이 취직했구나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주인집이 집을 비운 동안. 자, 여기서부터 이 영화 엔딩 지점까지 중요한 순간 딱 반나절에 걸쳐 일어납니다. 이날 자정이 지나서 다음날 오전. 사실 영화 돌이켜보면은 그 잠깐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맞아요. 되게 중대한 사건들은. 하나는 이 지하에 숨어있던 이 두 가족 대 네 가족. 새로 여기 들어온 기택네 가족이 불꽃 튀는 싸움을 해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원래 있던 가정부가 죽고 원래 여기 지하에 숨어 살던 그 집 남편은 부상을 당한 채 숨어있다가 다음날 아침에 어떤 가든 파티 같은 게 벌어지는데 그날 등장해서 거기 참여하고 있었던 기택네 가족 딸내미를 죽이고 이 집 엄마가 지하에 숨어있던 남자를 또 죽이고 그 충격을 받아서 박 사장네 아들은 기절을 하고 박 사장이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가려고 하는 찰나에 송강호가 기택이
이 집 아빠가 박 사장을 죽이게 되죠. 후다다닥 하는 사이에 여러 건의 살인이 네. 발생하는 거죠. 네. 근데 그게 터무니없진 않고 나름대로의 이유들을 달고 일어납니다. 이 영화에 대한 호불호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지나치게 상도 많이 받고 지나치게 극찬을 받은 영화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너무 좋은 얘기만 하면 또 맞아요. 그 희소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우리는 조금 뒤틀린 얘기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호불호 갈리는 지점 저도 분명히 있었어요. 여기에 세 가족이 등장해요. 굉장히 대저택에 살고 있는 이선균 씨와 조여정 씨 그리고 그 집 아들 딸 이렇게 구성된 부자 가족이 있죠. 그 집에 기생충처럼 빌붙어서 이렇게 침투한 송강호 씨네 네 가족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전부터 그 집에 숨어 살고 있었던 여기서 문광이라고 하는 그 이정은 씨가 연기한 문광네 부부가 또 있죠. 오리지널 기생충, 새 기생충. 그리고 그 숙주인 부자 가족. 이렇게 세 가족의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참 이 영화가 계급적 담론을 다뤘다고는 하지만 가난한 가족이 다뤄지는 방식이 좀 지나치게 악의적이라는 생각을 저는 떨칠 수가 없었어요. 그게 영화 극중 묘사는 어쩔 수 없었다고 묘사되긴 하죠. 왜냐면 이 가족이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데 그 자리엔 이미 누군가 들어가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족은 늘 사람을 밀어내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해요. 이게 어떤 장면에서 녹선을 깔아주냐면 피자집에 부업을 하잖아요. 온 가족이. 네. 피자 상자 접는 부업을 하는데 그 피자 사장한테 계속 말을 걸면서 그 알바 좀 재수없지 않나요? 일 못하지 않나요? 하면서 걔를 쫓아내야만 내 자리가 생긴다라는 게 기본 인식으로 깔렸다는 그 전제를 주긴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은 살기 위해 악해져야 된다. 이런 류의 도덕적인 상황에 대해 언급을 하는데 아무리 그렇다고는 해도 이 영화 거의 그 가족이 취직하는 과정이 너무 전문 범죄 집단 수준의 사기 아닙니까? 학력 위조 이런 것도 지금 사회에서 표창장 잘못 위조하면 깜빡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서류 위조 이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시작으로 해서 남의 질병 이력을 몰래 추적해가지고 그 사람을 발작 상태에 일어나게 유도한 다음에 쫓아내기. 이런 등등의 그런 범죄들이 굉장히 수준급이고 전문 범죄 같이 다뤄진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생계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고 하는 게 너무 죄책감이 없어 보였어요. 이 가족이 저지르는 일들이 참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다라는 좀 공감대를 갖고 봐야 되는 게 맞는데 이 영화의 구성상 좀 타자화되고 있다. 그런 건 좀 부작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일례로 진짜 그런 대저택 사는 부자들이 자기 자식들한테 이 영화를 보여주면서 말이죠. 야, 기생충 봐라. 이래서 가난뱅이들하고 엮이지 말라는 거야. 라는 말을 한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소름 끼쳐. 굉장히 그런 불온한 메시지로 오독될 것처럼 영화가 구성되기도 했거든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 대해서 가장 뼈아픈 봉준호 감독이 새겨들어야 되는 감상평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남 잘 속이는 가족이면 저렇게 가난하게 살지도 않아요. 라는 감상평을 제가 어디선가 한 줄평을 본 적이 있어요. 저도요. 잘못 해석하면 말이죠. 봉준호 감독은 가난한 사람이 악하다는 메시지의 영화를 찍은 감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사회에서 실제로 그런가요? 우리나라의 많은 범죄들이 권력형 범죄, 갑질 이런 게 많이 회자되고 있었던 시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그 도덕의 저울을 계급 위에 올려놓고 기울어지게 묘사하는 게 과연 온당한가? 이거 오독이 될 소지가 다분하지 않는가라는 그게 저는 조금 호불호 갈릴 만한 지점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진짜 그 부분이 너무 불편했는데요. 단적인 예로 이런 말을 해요. 돈 많은 애들은 구김살이 없어. 돈이 다림이야. 그런 얘기가 나오죠. 네. 돈이 다림이라 구김살을 다 핀다고. 대림이라고 표현하죠. 그 그렇죠. 엄마가. 네. 그래서 찰지게 표현하시는데. 그래서 사실 그런 편견이 없지 않아요. 없는 걸 이 영화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있는 걸 갖다 써서 더 잔인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굉장히 그릇된 네. 인식 중에 하나가, 저거 가난하니까, 저 사람이 몰래 나 모르는 사이에 내 물건 훔쳐갈 거라는 식의 그런 그렇죠. 잘못된 인식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돈이 많으니까 부유해서 그냥 행복하고 순진하게 살았어. 뭐 이런 거. 이런 편견들도 그렇고. 가난하면 순진하지가 않아? 가난하면 네. 영악하고 그냥 디폴트로 순진하면 안 되는 사람처럼 대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예. 많이 위험하지 않나? 그게 폭력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자행되고 있는. 그렇죠. 그럼 거기 아무렇지도 않게 탑승한 거 아닐까. 저는 물론 의도가 그렇진 않다고 봐요. 왜냐면 봉준호 감독이 줄곧 다뤄온 주제나 그런 계급적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영화의 엔딩에서도 묘사되지만 그거를 서글프게 그리고 있긴 하죠. 그렇죠. 그쪽에 감정이입을 해서. 하지만 그 과정이 위험성을 품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오해될 여지가 많다. 맞아요. 우리가 봉준호 감독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면적인 해석의 가능함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지. 우리가 만약에 봉준호 감독에 대해 전혀 모르고 갑자기 어떤 감독이 이런 영화를 들고 나왔을 때 주목을 받았다. 그럼 우리는 그 감독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까요? 그럴 여지가 있죠. 그러니까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빈부에 대한 시각이 너무 잔인하다. 극 중에서 이성균이 송강호를 묘사하면서 묘하게 선을 안 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해요. 근데 저한테는 이 영화가 묘하게 선을 잡고 넘는 영화였던 거예요. 특히 마지막에 송강호가 저지르는 살인에 대해 의문이 많이 들었어요. 저도 그 부분 짚고 싶었어요. 네. 그 살인 좀 이상합니다. 맞아요. 다시 보니까 이상했어요. 네. 이 살인의 동기가 충분했는가. 맞아요. 근데 사실은 영화에서 줄곧 설정한 건 냄새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 냄새라는 게 자꾸 송강호네 가족한테 이상한 냄새가 나라고 하면서 그 박사장네 가족들이 뒷담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거를 일종의 계급적 코드로 쓴 거예요. 지하철 타는 사람들 냄새, 네. 반지하 냄새. 근데 저 미안한데 저는 사실 그런 냄새도 느껴본 적은 없거든요. 그 냄새가 악취에 대한 것이 송강호를 자극했던 장면으로 묘사된 거예요. 그 순간에. 뭐냐면은 그 장면이 그 문광이라고 하는 지하에 살던 괴인이 나와서 살해를 저지르고 자기가 살해를 당한 다음에 그 시체 밑에 차키가 깔려 있었어요. 박 사장이 그 차키를 꺼내려는 과정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이렇게 코를 막으면서 불쾌하다는 표정을 짓거든요. 그걸 본 순간 송강호 씨, 이 기택의 표정이 확 바뀌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칼로 찌르는 행동이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박 사장이 줄곧 은연중에 자신들을 무시했던 그 냄새라는 코드. 그게 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딸도 지금 찔려서 죽어가고 있고 막 이런 순간에 재현되는 걸 보고 피가 거꾸로 솟았다 이런 건데 저는 사람은 이렇게 문학적인 메커니즘으로 화를 내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분노가 이렇게 나오나요? 그러니까 아니죠. 이건 영화적인 장치지. 그 냄새라는 거는 조금 이상한 선택이었어요. 결말을 위한 다소 억지스러운 살인이 아니었을까. 맞아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불편했던 점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도덕성이 낮은가? 그건 아니잖아요. 누구도 살인의 선을 넘어가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살인자가 되는 선택을 냄새라는 단어 하나로 퍼즐이 맞춘 것처럼 갑자기 그런 충동이 일어나서 그렇죠. 살인을 저지르진 그런 않거든요. 어떤 현학적인 네. 상징과 비유를 통해서 살인을 결단한다? 저는 그거는 이 영화에 일어난 모든 살인은 이 전까지는 그래도 말이 됐어요. 어떻게 위험을 피해보려고 막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그 원래 있던 가정부가 떨어져 죽은 거 하면 그걸 복수하려고 남편이 나와서 이 집 가족을 난도질한 거 하면 그거를 자기 딸을 찌른 이 남자를 막기 위해서 기생충 가족의 엄마가 칼로 이 남자를 쑤신 거 하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반사적인 작용처럼 이루어지긴 했어요. 근데 맞아요. 마지막 이 살인은 조금 이상했습니다. 네. 저는. 이 사람의 그런 도덕적인 그 문턱을 너무 낮게 설정한 거 아니야? 맞아요. 라는 네. 그런 좀 이상한 장면이었죠.
호불호 갈리, 이건 다시 보니까 조금 호불호 갈릴 만한 장면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살인자에 대한 편견이 있잖아요. 살인자가 불우하게 살았을 확률이 높은 거지, 불우한 사람이 살인자가 될 확률이 높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계 전혀 절대 오독하면 안 되죠. 네. 네. 근데 이건 마치 그 후자를 택한 것 같은 느낌을 자꾸 준단 말이죠, 이 영화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영화가 클리셰를 뒤집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위압적으로 묘사를 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 클리셰가 뭐냐면 한국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묘사되는 것 중에 가난하기 때문에 화목한 우리 가족, 돈은 없지만 모두가 착하고 화목한 사람들이야 라는 그런 류의 클리셰가 있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그 문화적인 반감이 크긴 컸어요. 네. 야, 내가 가난하게 살아보니까 가난한 동네 사람들이 더 사악하고 막 더 치사하더라 라는 식의. 근데 그거는 자조적으로 외치는 것과 영화의 카메라라는 되게 전지적인 시점에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선을 넘으면 살인도 저지르네라고 묘사하는 거는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도 유난히 해외에서 상을 많이 탔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우리나라에서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이나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 둘 중 하나만 나와도 이거 기적이다 라고 홍보하는 할 만한 그런 상인데 그 다 타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영화인들이 그랬대요. 이제 허무하다. 목표가 없어졌다. 기생충이 다 잃어버렸으니. 근데 왜 그렇게까지 좋아했을까 해외에서. 네. 상을 많이 타고. 물론 저도 보면서 영화 완성도가 높다. 가슴을 울리는 부분도 있었고 그랬다는 건 인정합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보고 싶어요. 이 영화가 계급적 주제를 다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계급적 주제를 한국적으로 다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비주얼로 표현되는 상층과 하층의 이런 차이에 대해서 그날 밤, 사건이 일어난 날 밤, 비가 쏟아져 내리죠. 예, 네. 영화 중반 이후에. 네. 그 비가 어떤 효과를 주냐. 이 박사장네 부잣집에서는 그냥 작은 풍경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비 오는데 그 집 아들이 인디언 텐트를 가지고 나가서 엄마 아빠는 그 모습을 보고 있고 너무나 그냥 하나의 풍경, 운치 있네 라고 지나갈 만한 풍경인데 거기 숨어있던 이 기생충 가족이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 잘 보면요. 계속 아래로 가는 식으로 찍혀 있어요. 편집을 그렇게 한 거죠. 계속 내리막길에 계단과 계단 그렇게 해서 세상에 제일 밑바닥에 있는 것 같은 자기네들 집으로 돌아오니 거긴 침수가 돼 있죠. 저는 최근에 강남역 침수 사태 그리고 반지하에서 침수돼서 돌아가신 사건까지 있었잖아요. 그쵸. 그걸 보고 나서 이 장면을 다시 보니까 세상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라는 도구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저 위에 사는 비주얼적으로 상층부에 사는 저 집에서는 풍경이지만 저 아래에 있는 게다가 거의 우리나라 말고는 존재하지 않는 그 주거 형태인 반지하 집에서는 완전한 재난인 거죠. 저는 그 장면에서 참 인상적이었어요. 송강호 씨가 막 가족들이 집에 들어오는데 막 울부짖듯이 이거 다 똥물이야 라고 하면서 외치고 막 어수선하고 옆에 반지하 집에서는 자전거랑 막 건지려고 하면서 도와주세요 외치고 거기가 아수라장이 된 그 장면이 굉장히 절망적이었거든요. 그 장면 진짜 인상적이죠. 네. 이 모든 장면들 반지하라는 한국적인 거주의 특수성까지 포함해서 한국식 계급 묘사였다. 그리고 더 이상 이 계급이라는 것이 그 영국의 켄 로치 감독 같은 사람이 묘사하는 노동자와 사용자, 사장과 노동자 이런 관계가 아니란 말이죠. 벌써 예전에 깨져버렸어요. 이 가족 중 누구도 노동자가 아니었어요. 정식 고용된 노동자가 아니었어요. 뭐 하던 사람이었냐? 기생충으로 지낸 이 두 집 가장은 공교롭게도 자영업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여기 대만 카스테라라고 이렇게 우스갯소리처럼 나오지만 자영업을 하다가 한순간 폭삭 망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계급적인 포지션도 굉장히 한국적이잖아요. 굉장히 자영업 비율이 높고 자영업을 하다가 잘 안 되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가족이.
그러니까 더 이상 노동자적인 담론, 다음 해 사장이 내 연봉을 얼마 올려줄까 이런 얘기 자체가 이미 무효인 거예요. 사람들 다 노동자도 아니고 거기 그런데 정직원으로 소속돼 있지도 않아요. 각자 도생해서 각자 어디 지하 같은 데 숨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계급적 인식과 묘사, 그런 것들이 한국적이었고, 영화제에서, 특히 유럽 영화제에서 늘 좋아하는 어떤 계급적인 문제를 다뤘다라는 점에서 이 영화가 주목받았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그 전에 받은 사람은 고레다 히로카즈의 그 어느 그렇죠. 가족이었고 거기에서도 계급에 대해 다루고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정치적 올바름, PC에 그렇습니다. 기반하여 비난하거나 평가하기 어려운 항목인 다른 나라의 문화, 일본. 네.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문화 특수성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 문화의 특수성이 나오고 계급에 대해서 나오는 그 어느 가족 그리고 이 영화가 받았고 그 다음에는 나 다니엘 브레이크가 받았더란 말이죠. 제가 방금 언급한 켄로치 감독이었죠. 맞아요. 네. 그런 거 보면은 네. 그 유럽 영화제들이 좀 지나칠 정도로 그런 거에 신경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네들이 당면한 사회 문제. 그래서 칸 영화제 그 수상작 중에 저는 뭐라고 언급은 안 하겠지만 정말 형편없는 영화인데 단지 주제적으로 그들 이민자 문제에 대해 다뤘다는 이유로 굉장히 큰 상을 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저는 정말 어리둥절했습니다. 영화 자체의 퀄리티도 퀄리티지만 그 영화를 둘러싼 사회적인 인식과 주제 그런 걸 굉장히 높게 평가한단 말이죠. 유럽 영화제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날 것을 보여줬을 때 나를 네가 당황하게 하다니 이런 그렇습니다. 네. 어떤 그런 태도에서 나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유럽 귀족들을 말이야. 맞아. 아시아 변방의 너희들이 대견한 것? 예, 예. 막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시각이 네. 있죠. 예. 근데 아카데미에서도 그렇죠. 아카데미도 굉장히 아카데미 외국어상도 좀 의외였던 것 같기도 해요. 이 영화에 다루는 계급적 주제가 정확히 노동자성을 다룬 게 아니잖아요. 자, 켄로치 같은 사람은 정말 정면으로 노조, 네. 고용 형태, 어떤 노동자 이런 방식에 대해 굉장히 정면으로 다루거든요. 그런 영화 아카데미에서 싫어합니다. 그런 류의 담론에 대해서 허용을 안 해주죠. 그런 것들이 유럽의 시각과 미국 영화제의 시각이 좀 다른 면이에요. 그 맞아요. 계급에 대해 가난한 사람들의 힘든 삶에 대해 언급하기를 원하지만 간섭하기 시작하면 우리 용납 안 한다. 이런 이상한 태도가 보수적인 태도죠. 같이 네.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영화를 더 온전히 선호했다.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었던 거죠. 봉준호가 사실 영화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주목 안 받아본 적이 없어요. 첫 연출작 플란타스에게조차도 결과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영화니까 네. 우리 지나간 독립영화처럼 여길 수가 없는 영화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평가를 해보자면 기생충은 순위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봉준호 감독의 영화 세계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폭력적이고 불친절한 세계, 그리고 길을 못 찾는 무력한 인물들. 세계는 폭력적이고 불친절한데 인물들은 대항할 힘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갈등이 봉준호 감독 영화 세계의 굉장히 특징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계급적 담론이라는 것도 이 구도 안에서 나와요. 가장 저는 대중적으로 표현된 건 살인의 추억이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지켜주지 않는 이 살인마의 제물이 된 가련한 국민들, 그런 시각이 있어요. 형사들조차도 우왕좌왕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무력감이 굉장히 표현이 잘 됐잖아요. 그리고 저는 가장 훌륭하게 표현된 건 마더였어요. 마더의 스릴러였어. 엄마가 아니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을, 지켜주지 않을 바보 아들. 그걸 두고 이 엄마라는 단어가 가진 우리나라의 상징성을 이렇게까지 징그럽게 뒤틀 수가 있나. 정말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맞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기생충은 마더 다음 순위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이 되게 순위. 높네요. 예. 저는 솔직히 말하면 옥자, 네. 옥자 같은 영화는 좀 제외하고 싶어. 좀 아니었다. 네, 이런 식의 그런 채식과 육식 사이의 담론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설국열차도 되게 큰
평가를 받잖아요. 큰 호평을 받는데 네. 출국열차보다도 기생충이 더 좋았던가요? 설국열차는 어쨌든 그 비주얼적인 놀라움이 있었죠. 그 소재 자체가 굉장히 저는 보면서 즐거웠고, 하지만 엔딩쯤에 왔을 때 그 주제적인 부분이 약간 뭉툭하다. 봉준호답지 못한 네. 마무리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마더가 제일 재밌었고, 그 다음이 기생충 굉장히 이 리스트에서도 앞에 뭐 호불호 갈리는 부분에 대해 열심히 얘기했지만 그래도 완성도가 있는 영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쵸. 말하자면 길죠. 근데 요약을 하자면 그만큼 기생충의 잔인성이 그렇게 날카로웠다라고 네.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살인의 추억 바로 다음 꼴찌. 뒤에서 두 번째. 이게 네. 불호에 가까운 네. 평가를 하시는군요. 저는 그런 불편함이 네. 이 인물 구도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우리가 의지적인 인물을 다루는 게 영화다. 네. 그런 게 소설이다. 그런 게 거의 예술작품이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봉준호 감독의 영화의 구도는 그를 둘러싼 세상의 폭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인물들이 정면으로 뚫고 나가지 못해요. 이상한 방향으로 튕겨져 나가버리는 그 동작을 블랙 코미디처럼 다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화의 미학도 있지만 이 시선이 좀 잔인한 거 아니야라는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게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죠. 이렇게 냉소적일 필요가 있어? 많이 그렇습니다. 들어요. 저는. 아무래도 실제라고 이렇게 상상해보면 굉장히 절망에 빠져있을 사람들을 다루면서 너무 냉소적인 네. 태도로 팔짱 끼고 묘사하는 거 아닌가라는 불편함이 있죠. 사실 대만 카스테라 사건도 진짜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그것 때문에 진짜로 망했고 망한 일이 있었죠. 거리에 나왔고 예. 정말로 힘들어졌었는데 영화의 분위기가 지하의 남자가 등장하면서 갑자기 바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속도감이 달라지면서 뒤에 반절이 시작되죠. 우리가 헤어질 결심 얘기할 때 했던 것처럼 영화가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기생충도 1부, 2부 제목이 두 개로 쓰여져 있는 건 아니지만, 시간 점프가 있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앞부분은 약간 웃기고 서글픈 가족 코미디, 이 정도로 볼 수 있었다면, 뒤쪽은 굉장한 갈등의 향연, 기묘한 얘기로 바뀌는 계기가 그 중간 부분을 딱 접는 지점에 있는 장면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초인종을 누군가 딱 누르면서 이 집에서 몰래 양주 꺼내 먹고 놀고 있던 이 가족들의 천하태평했던 태도가 확 바뀌죠. 뭐야? 누구야? 하면서 긴장하고 그 화면을 보는데 그 화면 속 이정은 씨 얼굴이 되게 희한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울고 있는 것처럼 비를 굉장히 많이 맞고 이 사람이 저기요 하면서 뭔가 귀신이 나타난 것처럼 엄청 기괴했어요. 그 장면 찍히기 자체를. 그리고 그 문광이 들어와서 저 사람 지하로 갔네? 어떡할 거야? 너가 가족들이 얘기하다가 내려가봐 라고 해서 그 집 엄마가 내려왔는데 거기서 지하실 계단 옆에서 취하고 있던 이상한 포즈가 있죠. 진열장, 천장 사이에 가로로 사람이 이렇게 끼어가지고 뭔가를 억지로 밀고 열려는 듯한 그 포즈를 취하면서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잖아요. 그 동작도 굉장히 그로테스크했어요. 맞아요. 전혀 뭔가를 밀려갈 때 사람이 그런 동작을 취하진 않잖아요. 근데 딱 중간 부분에 여러분 놀래켜 드릴 거예요. 이제부터 긴장하세요라고 방점을 찍는 부분에 그 두 장면의 기괴함이 상당했습니다. 그 파괴력이 있었어요. 그 이정은 씨가 취했던 포즈도 진짜 180도잖아요. 그래서 수평으로 공중에 떠 있는 그런 장면 정말 찍기 힘들잖아요. 네, 그런 장면 자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느꼈어요. 카프카의 변신을 처음 읽었을 때 그 충격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벌레로 변한다라는 대목이 나올 때 이 충격이 있는데 이 영화는 중간에 그 장면이 나오면서 그 충격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태도를 싹 바꾸는 느낌이었죠. 네. 프롤레타리아적인 시각에서 기반해서 보면 카프카는 산업화가 시작되는 시기를 살았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또 고용공단에서 일했었대요. 어떤 해고 노동자들이나 산업화로 인해서 소외된 사람들을 많이 보고 고민하던 입장에 취해져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시작부터 장면을 열자마자 바로 변신을 해서 벌레로 고민을 시작하는 게 나오는데 기생충은 마치 우리가 잊고 있었던 사실, 지하에 이 남자가 있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소외된 사람이 있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불현듯 깨닫듯 중간에 갑자기 튀어나와요, 이 장면이. 노동 기능 상실로 인한 소외를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데도 우리가 눈 가리고 억지로 꾸역꾸역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의 관점을 나타내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고 보니 네. 이 기택네 가족이, 송강호 씨의 네. 가족이 이 집에 들어온 다음에 네. 이 시장에서 아웃된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거에 대한 질문, 지금 깨달은 건데, 네. 이 중간 부분 직전에 그 송강호 씨가 그 질문을 대사로 합니다. 나 때문에 잘린 그 기사 양반 말이야. 그 사람 잘 있겠지? 라고 괜히 한 가지 던지는 게 나와요. 방금 해주신 말이랑 되게 일맥상통하는 그렇게 아웃된 사람들은 어디 갔어요? 저 지하에 있어요. 전혀 잘 살지 못해요. 라는 대답을 그 뒷장면에 바로 이어서 보여주는 것처럼. 굉장히 잘 짜여진 각본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쵸. 그 태도가 너무 냉소적이긴 했지만 네. 아주 날카로운 송곳이었다는 거는 인정할 맞아. 수밖에 없어요. 중간 부분이 그렇게 놀라웠고 저는 엔딩 부분도 정말 얘기할 거리가 많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엔딩에서 송강호 씨가 그 박 사장을 죽이고 도망을 치려다가 마침 집 앞에서 사람들이 어수선해서 다 도망가 있고 하는 타이밍에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오죠.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지하에 남자가 숨어있던 그 공간을 기억해서 거기로 다시 숨어듭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이 사람은 귀신처럼 증발해버렸어요. 어디로 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라고 살인한 가장이 없어졌다는 걸로 다루죠. 그 뒤에 이 가족도 아빠의 행방을 못 찾고요. 나중에 아들이 그 집에 가서 보니 지하에서 조종하는 센서등 그걸 통해서 모스부호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아빠의 편지가 이렇게 도착하고 아들이 그거에 대해서 아빠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라는 답신을 보내는 걸로 보내지 못하죠. 혼자 써보는 거죠. 네. 그러는 걸로 영화가 끝나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 영화에 대한 호감의 네. 한 반 이상이 이 이 부분에 엔딩에서 나옵니다. 맞아요. 정말 이 엔딩이 이런 식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렇게 호의적으로 보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영화를 봤을 때는 좀 다소 예상 밖의 상황에서 봤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개봉일을 목요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전날 수요일에 최초 공개 그 열려 있었어요. 전혀 예상 못한 타이밍에 친구랑 지나가다가 기생충 나왔어? 하면서 그날 가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최초. 스포나 남들의 평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가서 딱 봤는데 그래서 제 그때 순수한 감상을 되게 믿거든요. 네. 그때 끝까지 좀 밋밋하다가 이 장면에서 가슴이 미어지는 걸 느꼈어요. 저는 그냥 소동극, 이 블랙 코미디적인 이 소동극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확 승화가 돼서 하나의 상징적인 기호가 된 것 같았어요. 세상에서 사라진 아버지가 있는 곳을 그 아들은 알고 있고 하지만 그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는 정말 큰 난관, 박 사장 같은 떼부자가 돼서 저 집을 사지 않는 이상 이제 영영 아빠를 못 봐. 라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가난한 부모님들이 부잣집 지하에 갇혀서 못 나오고 집에 못 돌아가고 있고 그 반지하에 있는 자식들이 매일 밤 다짐하는 거죠. 부모와 재회할 날을 고대하면서 제가 돈을 많이 벌게요. 그러면은 아빠를 자유롭게 만들어줄게요 라고 다짐하는 그 순간 뭔가 이 모든 기호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좀 슬펐거든요. 엄청 서글펐어요. 그 편지 주고받는 자리가. 이렇게 들으니 진짜 너무 슬프네요.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잘 표현한 게, 네. 기생충이 아카데미 상 받으면서 해외 셀럽들의 감상평 같은 게 많이 나왔거든요. 네. 짐 캐리가 기생충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있어요. 요거를 한번 들어보세요. 네. 영화 마지막에 눈물이 났는데, 우리 모두 아버지와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며, 그를 지하에서 꺼내주고 싶은 마음을 다 느꼈을 것이다. 언젠가 내가 다 알아서 아버지를 구하고 계단을 올라오길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근데 짐 캐리 씨 자체가 본인이 굉장히 가난하게 자랐고 아버지한테 어렸을 때 가짜 수표를 주면서 아빠 내가 언젠가 큰 배우가 돼서 어머. 큰 돈을 벌어줄게요 라고 다짐했었던 그 에피소드가 있었대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마스크에 출연해서 큰 돈을 벌었을 때는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래서 그 관에 정말 약속한 수표를 넣어서 장례를 치렀다고 그 에피소드가 있었다는 거. 참 어느 아버지와 어느 아들의 절절한 편지, 주고받을 수 없는 편지. 아버지한테 받을 수는 있지만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자기 가슴 속에만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돈을 많이 벌게요. 돈을 많이 벌어서 아빠가 지금 지하에 숨어있는 그 집을 살게요. 그럼 그때가 되면 계단을 올라오세요. 라는 그 나레이션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맞아. 그리고 그게 진짜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되지?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는 길이 너무 한없이 지금 멀어 그 보이고. 친구는 네. 저기 이제 막 침수해서 복구한 반지하에 이렇게 소파 같은데 맞아요. 쪼그려서 그 편지를 쓰다가 잠들었잖아요. 그 장면으로 마무리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편지를 읽을 때 한쪽 옆에서는 아직도 엄마가 그 침수 걸레를 됐다가 닦고 있었어요. 네, 참 그 침수 디테일. 됐다고. 예. 또 몇 가지 참 상징적인 요소를 제가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네. 수석이라는 그 장치가 나오죠. 좀 엉뚱했어요, 저 사실.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네. 끝까지 알아내지 못했거든요. 네, 그 수석이 친구가 박서준 씨가 네. 알바 자리를 그 과외 자리를 소개시켜주면서 그 방문한 날, 저희 집에서 이게 남는 수석 가져온 거예요. 선물로 드릴게요라고 하면서 가져오잖아요. 마치 부잣집이 되고 싶은 그런 상징처럼 각오처럼 다가오지만 나중에 최우식 씨가 그 수석을 물에서 건져내가지고 사람을 때려 죽이려고 하고 결국엔 그 수석에 맞아서 자기 머리가 이상해지잖아요. 영화 엔딩 부분에서는 다시 그 수석을 어느 개울가에 갖다 놓으면서 얘기가 끝나죠. 좀 희한한 도구였고 영화 끝나고도 계속 궁금했어요. 뭐지? 그 희한한 주변에서 수석 모으는 사람 별로 못 보잖아요. 요즘 같은 시기에. 네. 왜 저게 소독으로 등장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수석이라는 게 결국 이 가족의 꿈을 이뤄주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홍수가 났을 때 과연 이게 진짜 수석인지 의심할 정도로 물에서 가라앉지 않았어요. 네. 떠올라서 건져온 거예요. 영험함이 없음을 예전에 잃어버린 그리고 이 가족이 그 지하의 가족과 갈등하고 그 갈등을 부추기는 데 쓴 도구처럼 굉장히 재앙을 가지고 온 도구처럼 쓰였단 말이죠. 이 수석이 어디서 왔을까? 앞부분 박서준 대사에 나옵니다. 우리 할아버지 시대에 육사 다니던 시절에 수집한 거예요 라고 말하는 대사가 지나쳐지니까요. 저는 이 수석이 이런 류의 비유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군부독재의 잔재 같은 거 아니야? 순간 스쳐 지나갔어요. 이 모든 우리나라적 계급 갈등의 근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근대화를 이루었지만 그 안에 잠재하고 있던 갈등의 요소를 무자비하게 밟으면서 넘어왔던, 지하에 가두면서 그러던 군부에 종사했던, 복무했던 어떤 할아버지의 수집품에서 나온 돌인 거예요, 이 수석은. 그리고 그 수석이 이 가족의 굉장한 분란을 만들어버린 뒤에 휙 떠나버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그런 계급적인 그런 상징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추측해봅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들어보니까 되게 불교적이다라는 생각도 드는 게 약간 업보인가? 업보를 뜻하나? 이렇게 업보가 들어왔다가 이 업보를 나중에 내려놔야지만 여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같은 어떤 욕망에 대한 업보? 가장 사의가 충만해 있던 가장 정신없고 카오스였던 집이 침수된 그 순간에 떠오르잖아요. 네. 나를 흉기로써 하는 듯이. 그리고 최우식의 대사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송강호가 최우식한테 말합니다. 그 돌 좀 어디다 버려. 왜 그걸 자꾸 들고 다니냐. 이런데 최우식이
이 돌이 자꾸 저를 따라와요. 네. 제가 죽는 게 아니고 돌이 따라오는 거예요. 라는 말을 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참 의미심장하네요. 그런 그쵸. 대사들도. 네. 이렇게 논란과 환호가 많았던 네. 우리 안에서도 호불호가 네. 갈렸던 네. 그런 이 영화에 대한 별점과 한 줄평을 해볼까요? 그래도 재밌게 본 입장에서 별점 4개 드립니다. 좋은 영화라고 진짜 역대급인데요? 다시 보면서도 그렇게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줄 평은 이렇게 합니다. 부자가 되어서 당신에게 자유를 주겠다. 그런 서글픈 다짐. 네. 저는 네. 별점 2개 반. 아, 최악이죠? 브로커보다 낮게 드렸습니다. 네. 예. 근데 저는 이 영화가 미장센에 너무 집중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박찬욱의 박쥐가 많이 떠올랐어요. 그 부잣집을 묘사하는 네. 느낌 같은 게. 우리가 봉준호의 미장센을 과소평가해 왔거나 아니면 저 자신이 과소평가해 왔었던 건 인정해요. 근데 그래서 이분에게도 억울함이 생겼는지 이렇게 과도한 미장센과 그와 더불어 낯설어진 영화. 저는 조금 그랬거든요. 박찬욱 감독이 많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저의 한 줄 평은 봉준호는 박찬욱이 되어야 할 필요가 없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치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근데 저는 또 다른 저의 소감을 말하자면 소외에 매몰돼 버린 사람 그럼에도 살아 있어야 한다 라고 송강호에게 말하고 싶네요. 그리고 최우식과의 편지 소통이 감동적이었던 이유가 어떤 사람이 소외되고 나면은 어떤 그런 존재 방식에 매몰돼 버려요. 그냥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누군가와 소통하는 순간 진짜 살아있는 존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김춘수 시인의 시처럼 이름을 불러주니까 그렇죠. 꽃이 되었다는 네. 것처럼 어떤 한 상태였던 사람이 이 사람이 살아있구나 라는 걸 알기만 해도 존재가 됩니다. 이 지하의 남자가 네. 계속 모스부를 줄곧 보냈잖아요. 맞아요. 박 사장이 네. 퇴근할 때마다 보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 집에는 인디언 놀이하는 그 작은 아들, 네. 막내 아들은 모스부를 해석할 수 있는 애예요. 네, 스카우트죠. 받아 적는 장면도 나오죠. 그럼 그 친구는 누군가 메시지를 보낸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집에서 그 근세라는 이 지하의 남자의 존재는 뭐였죠? 귀신이었죠. 귀신 봤어요. 우리 애가 귀신 봤어요 할 때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존재로 이 집에서 일켰던 거죠. 전 어떤 소설이 떠오르네요. 그쵸? 마치 투명인간 같은. 네. 네. 제가 진짜 재밌게 읽었던 소설인데 네. 여기서 그렇습니다. 대놓고 홍보하기가 어려워서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오늘은 그러면 더 하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네. 그럼 재밌게 봤습니다. 지금 여러 번 봤어요. 저도 사실 처음 본 게 그렇게였거든요. 영화가 너무 유명해서 괜한 반감 있잖아요. 난 이거 안 볼 거야. 이렇게 상 많이 타는 영화? 난 안 봐주겠어. 이런 식의 괜한 자만감이 있었고. 저도 마찬가지 이유로 어벤져스 엔드게임 안 봤어요. 타이밍 놓치니까 안 보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타이밍 놓치면 안 보게 돼요. 그랬었는데, 보고, 연속으로 한 3번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자꾸 보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보게 되니까, 보면서 이제 반감이 좀 줄어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